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수면센터의 주은현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중년기 이후 흔한 수면질환 세 번째, 하지불안 증후군, 렘수면 행동장애, 주간졸림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53세 여자 환자였습니다. 이분은 오셔서 몇 년 전부터 밤에 자려고 누우면 종아리가 저리고 불편한 느낌 때문에 다리를 자꾸 움직이고 뒤척이게 되어서 잠들기가 어렵다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남편이 주물러 주거나 발로 밟아주면 조금 낫다. 또는 일어나서 걷거나 다리를 움직이면 증상이 좀 없어진다. 이런 증상은 낮보다 저녁, 특히 밤에 자려고 할 때 더 심해지고 가끔 낮에도 기차나 비행기 같이 오래 가만히 앉아 있는 상황이 되면 이 같은 다리 증상이 재발한다 라고 오셨습니다. 이런 질환을 저희는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잘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전에 깨어있는 당시에 환자가 느끼는 감각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 잠들기 어렵다라고 하는 불면증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환자분들이 국내에서 하지불안 증후군을 갖고 계신지 조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했더니 약 7.5%에서 하지불안 증후군 같은 증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특히 여자분들은 8.7%, 남자분들은 6.2%로 여자분들이 조금 더 많은 양상을 보였고요. 특히 30에서 50대 사이에 가장 흔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지불안 증후군으로 호소하는 증상을 보면은 34% 정도 환자한테서 다리가 쑤신다, 욱신거린다, 그 외에 저리다, 피가 안 통한다, 통증이 있다, 뻑뻑하다, 당기다, 무겁다, 굉장히 다양한 감각 증상을 호소하시는데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불편하다라고 하십니다. 원인을 볼까요? 우선은 이것은 다리의 증상이 발생하고 가끔 상지에도 보이긴 하는데 이거는 팔다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뇌의 문제입니다. 밤 기간 동안에 뇌의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의 활동성이 감소하고 아침엔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비정상적인 활동 때문에 도파민이 떨어져 있는 야간 시간 동안에 환자가 다리가 불편해지게 됩니다. 또는 철분이 결핍된 상황에서 도파민이 부족을 유발시킬 수 있는 혈중 저장철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이런 하지불안 증후군이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그때 저희는 저장철을 따로 측정을 해서 70 이하인 경우는 저희가 철분제 복용을 권고를 합니다. 그 외에 관련된 질환으로서 철결핍성 빈혈 또는 임신이라든가 신장부전 또는 신경병증, 류마티스 관절염, 파킨슨병에서도 하지불안 증후군은 병발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를 보면은 비약물적으로는 우선 카페인이나 알코올이 하지불안 증후군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약물을 우선 물질을 먼저 복용을 중단을 시키고요. 두 번째로 혈중 저장철 농도를 확인하여 70 이하로 떨어져 있을 경우는 철분을 보충시켜 7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약물을 처방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사지라든가 온탕, 목욕, 지친 전 스트레칭이 도움이 되는 경한 환자인 경우에는 굳이 다른 약물을 쓰지 않고 그 요법으로 저희가 치료를 권고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위의 세 가지로도 그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분한테서는 저희가 약물 치료를 시행을 하는데요. 뇌의 도파민 활성이 야간에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도파민 약물을 혹은 도파민 수용체 효연제를 야간 시간, 자기 전에 복용을 권고해서 야간 시간 동안에 증상이 없게 하는 것을 치료의 원칙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도파민 수용체 효연제를 쓰고 그게 안 들을 경우 도파민 전구체, 그 다음 벤조디아제핀 계통 이렇게 순서가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다가 욕을 하고 옆 사람을 때리는 70세 남자 환자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2년 전부터 자주 꿈속에서 싸우는 꿈을 꾸거나
좋지 않은 꿈을 꾼다라고 하시고 수면 중에 욕을 하거나 발길질을 하고 고함을 질러서 옆에서 주무시던 그 부인께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신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10년 전부터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수면다원 검사를 시행해서 하룻밤 검사실에서 저희가 비디오를 촬영하면서 관찰을 했는데요. 이렇게 많이 잠꼬대하면서 양발을 치고 잠꼬대도 하고 발을 움직이고 소리를 지르고 이런 증상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수면다원 검사 결과를 보면은 지금 박스로 되어 있는 것은 근전도가 증가되어 있는 양상인데요. 이때 환자분은 렘 수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양팔을 들고 오른팔을 차는 이상 행동을 보이는 양상이었습니다. 이걸 저희가 렘 수면 행동 장애라고 합니다. 보통 렘 수면 때는요, 꾸는 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꿈속에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온몸에 힘이 빠져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50세가 넘어가면서 특히 남자분들한테서 이 조절이 잘 안 돼서 렘 수면 때 꾸었던 꿈을 그대로 행동을 나타내는 양상을 보이는 게 바로 이 질환의 양상이겠습니다. 남자분들이 좀 더 많고요. 전체 인구의 약 0.38%, 70대 이상에선 0.5%로 비교적 많은 환자분들이 호소를 하십니다. 특히 항우울제를 복용하시는 분들 연관성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펙사나 다른 레메론 같은 약물을 드셨던 분들한테서 렘 수면 행동 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렘 수면 행동 장애의 치료는 첫 번째는 리보트릴이란 약물을 취침 전에 복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책이고요. 리보트릴을 잘 듣지 않았을 경우에는 멜라토닌을 같이 복용할 수도 있고, 그 더 중요한 것은 침실 환경을 정리정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우선 꿈꾸는 양상이 폭포에서 떨어지거나 이런 양상일 수 있기 때문에 침대에 떨어져서 2차 부상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 저는 침대를 쓰시지 않도록 먼저 권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떨어져서 깨질 수 있는 액자 같은 거를 그 방에서 다 제거하고 2차 부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낮에 졸리고 피곤한 46세 남자 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10년 전부터 낮에 졸리고 피곤함을 호소하셨고 오후에 회의 시간이 되면은 집중이 안 되고 졸리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침에 일어날 때는 상쾌하게 잘 일어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오후에 졸리고 피곤하면서 짜증이 많아졌습니다. 환자분은 178cm에 72kg, 체질량 지수가 22로 그렇게 뚱뚱하신 분은 아니었고요. 그 대신 에버스 졸림 지수라고 하는 주간 졸림증 측정에서 14점으로 꽤 심한 주간 졸림증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의 수면 습관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더니 주중에는 밤 12시에서 1시 정도 주무시고 기상시간은 출근 때문에 새벽 5시 40분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퇴근 시간은 밤 9시 정도였는데요. 너무 일만 하니까 운동량이 부족해서 운동을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하고 집에 와서 주무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총 수면 시간은 4-5시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중에 체크했던 그 주간 졸림증 지수는 14점으로 높았는데요. 주말의 양상을 보았더니 취침 시간은 조금 더 늦은 새벽 1시였지만 기상은 오전 9시, 본인이 자고 싶은 데까지 잤으니까요. 총 수면 시간이 8시간이 되니 오히려 주간 졸림증이 사라져서 7점으로 줄어드는 양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 저희가 수면다원 검사, 혹시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질환이 있지 않을까 해서 검사했더니 정상이었고요. 저희의 진단은 만성 수면 부족에 의한 주간 졸림증으로 저희가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책은 당연히 주중의 수면 시간을 7시간 이상으로 늘리기, 또 야간 시간에 운동을 저희가 하지 않도록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야간의 격렬한 운동은요, 오히려 교감신경 기능을 항진시켜서
좋은 취침 상태로 들어가기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대를 오후 시간이나 점심 시간대로 바꾸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주말 오후 4시에서 6시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권고를 제가 드렸습니다. 이런 만성적인 수면 부족 폐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과 수면 시간과의 관계를 보았더니요. 가로의 수면 시간을 보시면 오히려 짧을수록, 수면 시간이 짧거나 7, 8시간 이상 되는 길수록 당뇨병의 유병률이 가능성이 훨씬 더 증가하는 V쉐입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면 시간을 7, 8시간으로 잡았고요. 관상동맥 질환도 마찬가지로 수면 시간이 7시간 혹은 8시간 되는 분들이 가장 위험도가 낮았습니다. 체질량 지수로 알아본 비만에서도 수면 시간이 왼쪽으로 가는 짧으면 짧을수록 체질량 지수가 증가하는, 즉 수면 시간이 짧을수록 비만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나 다른 질환들도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의 그래프와 모양이 비슷한 양상을 보여서 적절한 수면 시간이 얼마나 많은 만성 질환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데이터였습니다. 또 하나는 치매에 대한 걱정인데요. 정상 노인 3,000명에서 연구를 했던 수면 시간을 보면은 정상을 7시간 수면 시간으로 봤을 때 5시간 이상 수면 시간이 짧은 군에서 치매에 걸릴 상대적 위험도가 2.36으로 매우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수면 부족은 여러 가지 만성 질환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년기 이후의 수면 장애를 정리하면 중년기 이후의 수면 장애는 매우 흔하고 종류도 다양합니다. 수면 장애는 야간 증상뿐만 아니라 주간 증상으로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수면 장애는 신체 기능과 뇌 기능을 저하시키고 각종 심각한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또 수면 장애의 정확한 진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수면 질환은 치료 가능하므로 적절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지금까지 중년에서 흔히 관찰되는 수면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으라차차 7080 제5편 강의가 시작됩니다.